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보다 먼저 옷을 봅니다. 색, 질감, 단추 하나까지 묘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겉은 속을 숨기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옷은 속의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합니다. 옷차림은 당신의 하루가 고백하는 첫 문장이라고. 누군가를 처음 마주할 때 눈보다 먼저 옷이 말을 걸어옵니다. 색깔과 재질, 단추 하나가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순간을 철학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겉모습을 넘어 그 안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사람의 옷차림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늘의 기분, 어제의 습관, 그리고 평생의 성향이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는 손끝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아무거나 걸쳤다 해도 그 아무거나가 바로 당신의 기본값을 말해주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외양과 본성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누군가는 겉을 버리고 속을 보라고 했지만 속이 외양에 스며드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구름이 바람의 길을 따라 흩어지듯 마음도 옷이라는 구름의 모양을 새깁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항상 같은 색이냐고. 그는 말합니다. 편해서요. 하지만 눈빛은 말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있다고. 옷은 입을 가릴 수 있지만 그 옷이 가진 색과 무게는 마음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붉은색 스카프를 즐겨 두릅니다. 추운 날이든 아닌 날이든 목에 감긴 그 붉은 천은 사람들을 향해 나는 여기에 있다고 외칩니다. 그렇다고 그가 늘 활기찬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스스로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가 자리합니다. 옷은 때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선택됩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그 사람의 결핍과 갈망을 드러내죠. 옷차림을 본다는 건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말로는 부인할 수 있는 것들도 옷의 언어로는 자기도 모르게 고백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겉을 본다고 해서 속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겉을 통해 속에 다가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겉과 속은 서로의 그림자이자 빛. 그 사이를 읽어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입은 옷을 잠시 바라보세요. 그 옷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려는 길을 함께 이야기해 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을 확인하는 동시에 오늘 만날 사람들을 미리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춰 옷을 고릅니다. 이때 선택되는 색과 질감, 단추의 위치와 신발의 모양은 모두 작은 선언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보이고 싶다는 선언, 혹은 오늘은 그냥 숨고 싶다는 고백이죠. 스토아 철학자는 이런 장면을 보며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지만 마음은 늘 외부로 새어나간다고. 옷은 그 새어나간 마음이 천 위에 스며든 형태입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소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이던 그가 오늘은 구겨진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옷이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젯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그의 옷은 오늘 하루의 거울이 되어 감춘 듯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무채색 옷을 입던 동료가 갑자기 밝은 노란 셔츠를 입고 나타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말보다 웃음이 많았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분 전환이라 말했지만 그 옷이야말로 오늘의 기분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려준 신호였습니다. 옷차림을 읽는다는 건 상대의 마음을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어준 표정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감추려는 그 마음마저 옷 위에 묻어나옵니다. 노자는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지만 동시에 그릇을 담게 만든다고. 마찬가지로 마음은 옷을 고르지만 옷 또한 마음을 닮아갑니다. 오늘의 옷이 내일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일의 마음이 또다시 옷을 바꿔놓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옷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은 그날의 하늘빛, 마음의 바람결, 속으로 삼킨 말까지 함께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읽으며 말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사람은 여전히 내일의 옷을 고릅니다. 그건 아마 옷이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보여줄 가장 부드러운 언어라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일터로 가는 사람, 장을 보러 나온 사람, 데이트를 앞둔 사람, 모두가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들은 다 같은 일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주인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한 번은 좁은 골목에서 노부부를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오래된 재킷을 입었고 여자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에서는 함께 살아온 시간이라는 온기가 풍겼습니다. 아마도 그 재킷과 블라우스는 수십 번 계절을 건너며 그들의 삶을 지켜봤을 겁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은 늙고 옷도 낡아갑니다. 하지만 낡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기억의 무늬가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옷을 입는 사람은 그 옷 속에 새겨진 과거와 함께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날, 한 젊은 남자가 길모퉁이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듯한 셔츠에 재킷을 걸쳤지만 손목에는 스포츠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조합은 묘했습니다. 단정함과 자유로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말했습니다. 나는 규칙을 따르지만 나만의 리듬을 잃고 싶지 않다고. 옷은 이런 대화를 매일 주고받습니다. 당신이 입은 코트는 오늘 바람을 막아주는 동시에 어제의 추억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른 색은 지금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내일의 기분을 예고합니다. 한 번은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옷은 마음의 창문을 닫지 못한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옷은 늘 조금씩 틈을 남겨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온기와 그림자가 새어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려면 말보다 먼저 옷을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옷이 들려주는 대화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 표정, 심지어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까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날은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두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회색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코트는 두꺼웠지만 방한이 아니라 방어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기를 바라는 듯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존엄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당당하게 색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부드러운 색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그 선택이 곧 그 사람이 세상과 맺는 거리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늘 검은 옷만 골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단순한 취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안을 가리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검정은 나를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안에서는 흔들리고 있어도 바깥에선
아무 일 없다는 듯 서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갑옷은 나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나를 고립시킨다는 것을. 두꺼운 외투 속에서 나는 점점 바람결도 햇빛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노자는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는다는 건 스스로를 무방비로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 많은 것을 주고받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방어를 위해 비싼 브랜드의 옷을 걸치고 어떤 이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색을 고릅니다. 둘 다 같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보여지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갑옷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차림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실마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갑옷이 언제부터 필요했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훨씬 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이는 전쟁을 치르듯 단단히 무장했고 어떤 이는 해변에 서듯 가볍게 옷을 두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각자의 인생이 걸어온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고릅니다. 바지가 될지 치마가 될지 셔츠가 될지 니트가 될지 그 선택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보여줍니다. 니체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창조를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옷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옷차림은 하루 동안 살아갈 나를 새로 만드는 작은 창조 행위입니다. 나는 한 번 같은 사람을 두 계절에 걸쳐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만난 그는 늘 회색 코트를 입고 차가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자 그 코트 대신 옅은 베이지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재킷은 그의 표정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웃음도 잦아졌습니다. 마치 옷이 그를 바꾸었고 동시에 그는 옷을 통해 다른 자신을 불러낸 듯 했습니다. 옷은 이렇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려고 느슨한 셔츠와 헐렁한 바지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정확한 선이 살아있는 정장을 입어 스스로의 질서를 증명합니다. 또 어떤 이는 문화나 신념을 상징하는 옷으로 자신을 설명하죠. 동양 사상에서도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도인은 헌 옷을 걸쳤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자연과 하나임을 나타냈습니다. 겉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단순함이야말로 정체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입는 옷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잇는 다리입니다. 과거의 습관, 현재의 기분, 미래에 바라는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옷차림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입은 옷이 평소와 다르다면 그건 단순한 변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 있거나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옷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결국 옷은 입는 사람을 닮아가고 입는 사람도 옷을 닮아갑니다. 그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써내려갑니다. 옷은 그저 천으로 만든 물건 같지만 사실은 시간을 저장하는 그릇입니다. 한 번 입고 벗는 순간에도 그날의 공기와 감정을 고스란히 품어냅니다. 오래전 제가 아끼던 재킷이 있었습니다. 그 재킷은 수많은 계절을 함께 건넜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리고 따뜻한 햇볕 속에서도 그 옷은 점점 빛이 바래고 소매 끝은 부드럽게 달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 제 청춘의 냄새와 웃음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물건에도 기억이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옷은 그 기억을 몸에 걸친 형태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래된 셔츠를 입었을 때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도 옷이 그때의 공기를 아직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한 노인이 낡은 모직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자는 색이 바랬지만 손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래 쓰셨냐고.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자는 내 젊은 날의 겨울을 다 알고 있지. 그 말 속에는 옷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자라는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옷 위에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새 옷은 미래를 향한 설렘이고 헌 옷은 과거와의 대화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의 옷을 고릅니다.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 그 선택이 옷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노자는 모든 것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옷은 우리의 시간을 붙잡아주는 드문 존재입니다. 물론 완전히 붙잡을 수는 없지만 옷 위에 남은 주름과 색의 변화는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가 걸어온 계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옷장을 열 때 단순히 입을 만한 것을 찾는 대신 한 번쯤은 옷 속에 깃든 시간을 느껴보세요. 그 안에는 웃음과 울음, 추위와 따뜻함,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공기까지 함께 담겨 있을 테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마디가 오가기 전 옷은 이미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옷의 색과 질감, 단추의 위치와 주머니의 모양까지 모두가 말하지 않는 언어로 상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친구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는 밝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셔츠는 그가 다가가기 쉬운 사람임을,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하늘색 셔츠가 이미 관계의 문을 반쯤 열어놓았던 겁니다. 옷은 이렇게 관계의 시작을 돕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비슷한 옷차림이나 같은 색을 입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깁니다. 결혼식에서 하얀 드레스와 정장을 맞춰 입는 것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그날의 두 사람이 같은 세계에 속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옷이 관계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단절된 인상을 주는 옷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게 의도였든 아니든 옷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이미 관계의 경계를 그려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그 사회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표현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정장을 입어 소속감을 드러내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편한 옷으로 친근함을 전합니다. 그때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관계를 조율하는 도구가 됩니다. 재미있게도 시간이 지나 관계가 깊어지면 옷차림의 경계도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식해 단정하게 입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편안한 차림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건 옷이 더 이상 경계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옷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때로는 그 문을 닫는 자물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옷을 고르는 순간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 마주할 사람들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자유롭게 입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회가 만든 규칙, 직업이 요구하는 규칙, 그리고 스스로에게 씌운 규칙까지. 옷은 그 규칙의 모양을 따라가기도 하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회사원 친구가 주말에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일 내내 정장과 넥타이를 매야 했기 때문에 이 편안한 차림을 진짜 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옷이 주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후드티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을 속박하던 끈을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오히려 속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이미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외모, 그 무게 때문에 그는 하루도 가볍게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옷은 자유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무거운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자유를 마음의 독립이라 정의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옷에 묶여 있다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을 온전히 자기 선택으로 입는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본 한 노인은 낡은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바람이 스며 있었고 피부에는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었지만 옷이 그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바람과 햇빛을 입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옷이 속박이 되느냐 해방이 되느냐는 결국 선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주인인 옷은 우리를 가두고 나 자신의 목소리가 주인인 옷은 우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옷을 고르는 일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은지 혹은 어떤 속박을 받아들이려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옷은 기억을 전한다. 옷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대를 넘어 한 가족과 한 시대의 기억을 품고 전해집니다. 어릴 적 저는 외할아버지의 양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한 네이비색, 오래된 원단, 그리고 바랜 단추. 그 양복은 제겐 단순히 오래된 옷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과거의 무게를 품은 물건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사진 속에서 서 있던 시절은 저에게는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는 세계였죠. 옷에는 바느질 자국 하나까지도 시간과 사람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던 원피스를 딸이 물려받아 입고 또 그 딸이 자신의 아이에게 그 옷을 보여줄 때 그 옷은 이미 천 조각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삶이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옷은 그 이야기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었던 날의 날씨, 그 옷을 보았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그날의 대화까지 모두 옷의 실처럼 엮여 남습니다. 저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방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여행을 다닐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표면에는 흠집이 많지만 그 흠집은 파손이 아니라 지도와 같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계절을 보냈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방을 메고 나가면 마치 제 안에 아버지의 발걸음이 함께 걷는 것 같습니다. 옷과 물건은 이렇게 기억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시대를 함께 품습니다. 어떤 옷은 특정 시절의 유행과 가치관을 담아 훗날 그 시대를 증언하는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옷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천이 아닌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대신 만들 수 없는 오직 그 옷이 겪어온 길이죠. 그러니 옷장을 정리할 때 낡은 옷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기억이 나를 붙잡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 옷을 입었던 시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 옷 위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히 고르는 옷은 사실 말보다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건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남자는 흐트러짐 없이 잘 다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셔츠는 그가 질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풀린 셔츠 단추와 구겨진 소매는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을 숨겨도,
우리는 무언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옷은 그 드러남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도구입니다. 옷차림은 우리 안의 기쁨과 슬픔, 의지와 두려움을 담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강하게 보이게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드러내며, 오늘 하루를 버티거나 기꺼이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옷과 함께 하루를 마칩니다. 그 하루의 땀과 바람, 대화와 침묵이 옷에 스며들고, 다음 날 옷을 벗을 때 우리는 그날의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노자는 겉과 속은 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이 속을 속일 수 있는 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고 마음도 옷을 닮아갑니다. 그 만남이 반복될수록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옷부터 본다는 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오늘을,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다른 옷을 입지만 결국 옷 속에 담긴 건 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나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품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옷차림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존재를 고백하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른 옷은 말보다 먼저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겉과 속이 이어져 있음을, 그리고 하루가 옷 위에 스며든다는 것을. 옷을 입는다는 건 결국 오늘의 나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떤 색으로 남을지 잠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다운 빛으로 물들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